자, 조선의 외교 관계인데 여기 사대 교린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 합성어입니다. 사대랑 교린. 사대는 모실사 큰대, 큰 나라는 모시고 교린,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사대 교린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거든. 조선이 있고 여기 이제 큰 나라 중국 명나라가 있고 여기 위에 여진이라고 부르는 오랑캐 나라, 좀 우리가 우습게 여기던 나라가 있고 여기에 일본 외가 있죠. 그래서 사대 명나라는 모시는 거야, 형님으로, 형님하고. 근데 여진과 외한테는 교린, 주고받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달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갈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사대 교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명나라 관계는 사대 관계예요. 사대, 큰 나라를 모시는 거. 그러니까 명나라를 큰 나라로 모신 거죠. 참고로 명나라는 중국 오리지널 민족이 한족이거든요. 중국 오리지널 민족인 한족이 세운 나라라서 우리가 큰 나라로 당연히 모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한족을 좋아했거든. 중국 오리지널이 한족이에요. 근데 조선 건국 초에는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 외교 문서 가지고 트집 잡기도 하고 조선이 요동 정보를 추진하기도 해가지고 건국 초에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태종 이방원 때부터예요. 그래서 태종 이후로 사대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볼게요. 어떻게 형님을 모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명이 있고 우리 조선이 있으면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는 조선에 선물을 줍니다. 뭐 조선의 왕 네가 해. 그래서 우리는 선물 갖다 바쳐고 조선의 왕으로서의 어떤 명분. 야, 명나라 황제가 조선 왕으로 인정해주면 조선 백성들이 조선 왕 따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조선 왕들은 명나라 황제의 어떤 왕으로서 책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자기의 어떤 목숨줄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서 명이 조선의 국왕 책봉을 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쓰겠죠. 대신에 조선이 해마다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조공을 주면은 명나라는 왕으로 책봉을 해줬다. 서로 기브앤테이크, 조공 책봉 관계였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좀 굴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조공 갖다 바치면 명나라가 답례품 선물을 또 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 정도 선물 갖다 바치면 명나라 한 100만 원 줘야 돼. 왜? 형님이니까. 조선이 형님 저 왔어요. 여기 선물 10만 원. 형님 나 갈게요. 하면 명나라가 어이 조선 동생 어디가? 100만 원 가져가 해가지고 10배는 뻥튀기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선물을 갖다 바치면 바칠수록 우린 이득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기로 보면은 나중에 명나라가 부담스러우니까 조선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래. 야 너는 너무 자주 오니까 오지 마 새끼들아 해가지고 조공 받는 것도 기분 좋지만 답례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조공 갖다 바치고 답례품을 받는 것을 조공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겉보기에는 머리 굽히고 선물 갖다 바치는 것 같지만 형식적인 거야. 국왕으로 책봉만 해줄 뿐이지 명나라가 대놓고 간섭은 안 했어. 그래서 명이 내정 간섭도 하지 않고 또 조공무역을 통해서 선물이 오고 가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10주면 100을 주는 경제적 이득.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명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던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사대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가오가 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고 문화적으로 좋은 거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명나라와의 사대 외교였었습니다. 근데 체급이 비슷한 여진과 외학은 뭐 한다 그랬어요? 때에 따라서는 달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갈구기도 하고 주고받는 교린 정책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이원적이에요. 명나라는 사대, 여진과 외는 교린. 먼저 여진과의 관계를 볼게요. 자, 여진 요 위쪽에 있죠? 여기. 먼저 회유책 먼저 볼게요. 얘네들이 많이 깝쳤거든. 깝치는 이유가 불쌍해. 요 북쪽 지역은 농사가 잘 안 돼. 쌀이 부족해. 그래서 얘네 달리기 위해서는 쌀을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들이 필요한 쌀 같은 거 사갈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직과 땅도 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무엇보다 쌀을 사갈 수 있게 무역소를 허용해줬습니다. 그래도 깝치니까 강경책, 싸대기를 칩니다. 지도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한반도 지형이죠. 이 한반도 모양이 확장된 게 세종대왕 때고 이 두 장군의 활약이 큽니다.
사군 육진을 이때 개척을 해요. 왜구 여진족 새끼들이 무역소를 설치했음에도 깝치니까 여기 공격합니다. 뾰족한데 첫 번째, 뾰족한데 두 번째. 여기가 사군이고 여기가 육진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얘네들을 시켜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게 한 거 세종대왕 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선이 이때 확정이 됩니다. 참고로 김종서 장군은 별명이 백두산 타이거, 백두산 호랑이라 불릴 정도로 용맹하게 잘 싸웠고 나중에 정치에서도 사극에도 많이 나오죠. 김종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볼게요. 여진과의 관계는 받고 일본과의 관계. 자, 고려 말부터 왜구 새끼들이 깝쳤습니다. 여러분 잘 이제 착각하는 게 왜랑 왜구랑은 약간 달라요. 굳이 표현해주면 이렇게 있고 일본을 왜라 부르고 여기 가운데 조선과 가운데 여기 대마도라는 섬이 있어요. 뭐 스시마라고도 하죠. 여기가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여진 이쪽에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랬죠. 대마도도 마찬가지야. 산이 90% 이상이라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그럼 굶어 죽으란 소린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려 말 때부터 우리 남쪽 해안가를 막 습격하는 쓰레기들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괴롭히니까 강경책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왜구의 본고지인 스시마 섬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스시마 섬의 대장을 스시마가 대마도라고 하죠. 그래서 대마도주라고 해가지고 그 귀족이 있어. 전통적으로 내려온 귀족을 이종마가 무릎 꿇혀놓고 막 싸대기 칩니다. 개새끼들 하고서. 이때가 세종대왕 때야. 세종대왕이 왜구가 하도 깝치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개새끼들 왜구 새끼들 해가지고 가족을 벗겨서 질근질근 씹어먹을 새끼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세종대왕도 왜구 새끼들 깝침에 너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정무를 보내서 스시마를 토벌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야. 여진족과 마찬가지로 이 새끼들 싸대기만 치면 반발하서 미치 날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래줘야 돼. 그래서 회유책을 펼칩니다. 왜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쌀이잖아 얘네도. 그래서 여기 울산, 부산, 진해 요 세 개의 항구에다가 개항 문을 열어줍니다. 오픈시켜줘. 포라는 게 역사에서 포는 항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진해, 울산 요 항구를 개항시켜서 여기서 제한된 양만 교육해서 쌀을 사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삼포개항이라고 해요. 삼포개항. 야, 요 세 개 항구에서만 사가 이 새끼들아. 그래서 허용해 준 거야. 그런데 일본 새끼들이 이런 은혜도 모르고 삼포 아까 말했던 그 세 개 항구에서 외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배웠잖아. 외란이란 말은 일본이 깝치는 날뛰는 것을 외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개 항구에서 날뛴 것을 삼포 외란이라고 합니다. 또 을묘 외변, 을묘년에 또 왜구들이 깝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 토벌도 했지만 좀 골칫거리였었죠. 그래서 이런 거 케어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뭐였어요? 비변사였었죠. 기억납니까?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 기구가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비변사이긴 한데 임시기구였었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7년 겪으면서 매일 고위 관료들이 비변사에 모이면서 임진왜란 끝났더니 비변사가 국가에서 제일 센 기구가 돼버렸죠. 의정부보다도 왕보다도. 그래서 비변사 아주 중요했었죠. 여기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볼게요. 조선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의 관계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임진왜란 이후라고 되어 있죠. 정권이 바뀝니다. 에도 막부로. 임진왜란 일으킨 놈이 일단 누구였어? 여기 나와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확대해서 볼게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얼굴 딱 봐도 쥐새끼 같은 새끼요. 근데 이 새끼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이 끝나죠. 그러면서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얘한테 넘어갑니다. 얘 이름이 뭐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란 놈이에요. 대단한 새끼요. 원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힘이 세니까 도쿠가 이에야스가 일시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됩니다. 근데 임진왜란 도중에 얘가 죽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기회를 틈타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죽이고 지가 권력을 잡어. 그리고 세운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세운 정권이 여기 나와 있는 에도 막부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막부가 뭡니까? 막부란 말은 무신 정권이에요.
한마디로 일본 사무라이들이 세운 군인 정권을 막부라고 불러요. 근데 왜 에도 막부라고 부르냐면 에도 지방에 막부가 생겼기 때문이야.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이런 권력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쇼군이라 불렀어요. 쇼군. 쇼군. 제대로 써줄게요. 쇼군. 쇼군이 한자로 쓰면은 장군이란 뜻이에요. 우리 장군님 장군님 하잖아. 일본어로는 쇼군이에요. 그래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라고 하냐면 조선에 카톡을 보냅니다. 조선 형님, 우리 국교 재개해요. 우리 다시 교류합시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지만 나랑 이 새끼는 전혀 다릅니다. 나도 이 새끼 싫었어. 지 새끼처럼 생겨가지고 밥도 안 사주고 싫었어요. 얘는 이제 죽었고 내가 새로 권력을 잡았고 에도 막부를 열었으니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교를 다시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허락해줘. 그래서 부산에다가 외관 일본 어떤 청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기후약조를 체결합니다. 약조란 말은 약속했다라는 거야. 기후년에. 뭘 약속했냐면 조선과 일본이 무역할 수 있는 선박, 배의 숫자나 어떤 무역량 같은 경우를 약속을 했는데 기후년이라서 기후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해줬고 그리고 이 시오군이 요청합니다. 통신사 좀 보내주세요. 통신사는 KT, SK 이런 통신사가 아니라 어떤 사절단, 사신들을 보내달라는 거야. 왜? 조선의 선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었고 서로 간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통신사를 요청했고 실제로 우리가 12차례인가 보냅니다. 근데 이 통신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게 조선 통신사야. 근데 주변에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대우해 주죠. 그리고 일본 에도에 갔더니 여기 후지산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이 통신사의 행렬을 볼 정도로 줄을 쫙 늘어섭니다. 엄청난 볼거리였었고 한성 서울에 출발해가지고 부산 동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교토를 지나서 에도까지 가는 이 행렬인데 요 진행이 되는 비용을 일본이 거의 다 전담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고 엄청나게 잘해줬었다고 해요. 이것이 조선통신사 혹은 통신사 일본의 요청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갔었다는 거. 자, 이번에 청나라의 관계를 볼게요. 청나라 관계. 임진왜란 이후에 후금 원래 얘네가 여진족이었었죠. 여진족이 통일을 하고 후금을 성장시켰죠. 근데 문제는 임진왜란 끝나고 문제가 생겼어. 우리 앞서 정치살 때 배웠죠. 이렇게 있고 여기 명나라가 있고 여진족이 센 후금이 있습니다. 근데 명나라가 우리 조선 임진왜란 때 도와주다 보니까 힘이 약해졌어. 그 틈을 타서 후금은 힘이 세졌고 이때 조선의 왕이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줄을 잘 서야 돼. 하필이면 후금이 명나라로 공격을 하네.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도움을 청하죠. 야, 광해군, 임진왜란 때 우리 너희 도와주다가 지금 약해졌으니까 후금이 우리 공격하는데 도와줘. 근데 광해군이 고민에 빠지죠. 대세는 후금이거든. 후금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후금한테 밑보이면 졌대거든. 그래서 광해군이 저물어가는 명나라랑 강해지는 후금 사이에서 중리배교를 하죠. 배웠죠? 우리 중리배교. 그래서 특정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중리배교를 펼치면서 명나라가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기도 했고 후금한테 투항하고 사정 얘기하면서 후금한테 미움도 안 사고 그 나름대로 잘 운영을 했어. 하지만 이걸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죠. 참고로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중리배교했었죠. 이걸 싫어했던 애들이 서인 애들. 서인은 개거품 물고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명나라한테 사기칠 수 있느냐. 응?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고 오리지널 한족인데 어떻게 오랑캐인 후금 편을 들 수 있느냐 하면서 서인이 개거품 묻니다. 그러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키죠. 반정이란 말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서인이 인조랑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로 앉힌 사건 인조 반정입니다. 그래서 인조랑 서인이랑 같은 편이고 광해군과 북인이 같은 편이었죠.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은 중리배교 펼쳤고 서인과 인조는 친명 배군 펼쳤죠. 명나라한테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 명나라한테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 후금한테 빡혀 날린 게요. 대세는 후금인데 후금이 가만히 있겠어요? 쳐들어옵니다. 정묘호란.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근데 후금이 힘이 세지면서 나라 이름을 바꾸죠. 청나라로. 그리고 지네를 임금으로 모시래.
형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임금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빡큐토 날렸더니 병자호란 박살나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항복하죠. 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의 임금이 이렇게 엎드리죠. 그래놓고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항복의 예를 취하죠. 무슨 굴욕?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이 치욕을 당한 왕이 인조였었죠. 뭐하다가 친명배금하다가. 그래서 인조의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 알아둬야죠.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체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청나라한테 임금, 황제로 모시기로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울어가는 명나라는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연행사. 그래서 보면은 서울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수도 베이징까지 우리가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걸 연행사라 부르고 그림으로까지 남겨놨어. 우리 연행사 일원이 청나라 수도까지 가서 인사드리는 거. 이때 갔었던 연행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국어 시간에도 나오니까. 호는 연함. 그래서 이 사람은 연행사로도 갔었고 대단한 사람이야. 국어 시간에 왜 배웠냐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양반전, 호질, 허생전 등 양반들의 허례허식 같은 걸 비판했었던 사람으로 박지원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역사에서도 유명하지만 양반전, 호질, 허생전 등 쓰면서 양반의 부조리함을 비판했던 박지원. 청나라를 좋아했고 연행사로 갔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북벌론이 있고 북한론이 있습니다. 북은 청나라를 뜻해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거 주장한 사람은 효종입니다. 우리 병자호란 기억납니까? 인조가 이렇게 개구력 당하고 아들 둘이 끌려갔었잖아요. 누구 끌려갔었어요? 이렇게 끌려갔었잖아. 첫 번째가 소현세자 끌려갔고 두 번째가 복림대군 끌려갔었죠. 근데 소현세자는 원래 왕이 약속된 사람이었는데 독살당해. 왜 청나라 끌려가서 오랑캐라 생각했던 청이었는데 봤더니 어마무시하게 발달돼 있거든. 아이폰 14 가지고 있고 애들이 그냥 아이패드는 기본으로 가지고 다녀. 그 청나라가 엄청 잘 살아. 그래서 소현세자가 깨닫고 조선에 돌아오죠. 그리고 아까 여기 개구력 당했었던 머리를 쥐어 박았던 아버지 인조한테 청나라 자랑을 하죠. 그 인조가 괘씸해가지고 소현세자를 독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복림대군이 둘째 아들인데 대신 왕이 돼. 얘가 누구냐면 효종입니다. 효종. 효종 입장에서는 눈치를 봐야 돼. 자기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청나라 칭찬하다가 독살당했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눈치도 보이고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나라한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을 정벌하자는 주장, 북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반대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쪽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동참했었고 또 내심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조선 중화주의. 여러분 중화주의가 뭔지 압니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중화주의, 중화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중국 중에서도 한족, 중국 오리지널 민족인 한족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중화주의였는데 한족이었던 명나라가 어때요? 날라갔죠. 사라졌죠. 대신에 청나라라고 하는 오랑캐가 세계 중심이 돼버렸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아니 한족이 명나라가 사라졌는데 그럼 누가 중화주의지? 그러면 동생 역할을 했었던 조선이 중화주의구나. 그래서 명나라를 대신해서 조선이 중화주의,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연장으로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주장이 북벌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조선 중화주의라고도 하고 다른 책에는 소중화주의라고도 합니다. 작을 숫자. 우리가 작은 중국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북벌로는 준비만 하다가 실패로 끝나요. 청나라가 역대 중국 중에서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거든. 오히려 북학론 눈치챘죠. 배울학자예요. 청나라를 배우자. 어떤 애들? 박지원 같은 애들. 가봤더니 아이패드 기본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청나라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선진문화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북학론이 등장하고 일부 실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 박지원입니다. 이런 무리의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북학파라고도 하죠. 뒤에 실학할 때 나옵니다. 자,
지우고 흐름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핵심 개념은 4대 교린이라고 했습니다. 4대, 명나라는 4대하고 여진과 일본은 교린하자. 자, 명나라 관계 4대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에는 명과 대립했죠. 태종 이후에 관계가 좋아졌죠. 형식은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 쟤네들은 우리나라 왕을 조선의 왕으로 임명해주는 조공책복 관계였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또 조공무역의 형태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한테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득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여진 일본과는 사대가 아니라 교린 정책,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거나 혹은 갈구거나 달래거나. 그래서 여진과의 관계 볼게요. 달래기도 했습니다. 무역서 만들어서 쌀 가져가게 해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장군들 통해서 국경을 확대하기도 했었고. 자,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강경책으로 세종 때 이정무 보내서 쓰시마 토벌하기도 하고, 회유책으로 삼포를 열어줬었죠. 그래서 부산, 진해, 울산 등 개항도 허용해줬었고, 하지만 일본이 삼포에서 깝치죠. 삼포외란, 을묘외변 이런 거 통제하려고 비변사의 역할도 있었다고 했고, 이걸 안 봤네요. 여기 보면은 조선은 명나라하고는 4대 관계였었고, 여진과 일본하고는 4대 교린. 그래서 여진 아까 무역서 설치됐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군 육진 공격하기도 했었고, 일본 대마도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연포, 부산포, 제포, 진해, 울산, 부산 등 항구를 허용해서 쌀을 사갈 수 있도록 허용돼 줬었고. 자,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그래서 에도 막부가 생긴다 그랬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이 바뀌면서 무역이 재개가 되죠. 그래서 부산포에 외관 설치하고 규유약조로 약속된 무역량 허용해주고 통신사 요청해서 보내줬고. 자, 청과의 관계입니다. 광해군 때는 중립외교로 잘 버텼지만 인조 반정으로 서인과 인조가 친명배금했죠. 그래서 열받은 후금이 정미호란, 후금이 힘이 세지고 청나라를 바꾸고 병자호란, 그리고 삼전도에 굴욕당하고 인조는 머리를 쥐어 박았죠.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연행사 파견해서 인사드렸고, 그리고 연안 박지원이 연행사로 유명했고, 북벌론, 그래서 머리를 쥐어받은 인조의 아들 효종 둘째 아들이었죠. 소중화주의, 조선 중화주의 생각하에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생각이 대두되는데 북벌론이었고 실행이 되지 못했다. 비현실적이었다. 오히려 18세기 이후는 청나라가 안정되면서 중국을 통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배우자. 왜냐면 청나라에 서양 문화도 들어와 있었거든. 그래서 일부 실학자들, 이런 연안 박지원 같은 애들 청의 선진문물을 배우자라는 북학론이 주장되었고, 그 세력들을 북학파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정무가 쓰시마 정벌했다. 세종대왕 때 맞습니다. 효종 둘째 아들 이런 애를 데리고 북학 아니죠. 북학이라 아니고 청나라를 정벌하는 북벌을 주장했었죠. 자, 세종 때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국경성을 확정했다. 이렇게 했었죠. 사군과 육진 맞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포의 외관, 외놈들의 어떤 근거지를 외관이라고 그러고 설치했고, 기후약조를 맺었죠. 누가? 일본의 에도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조선은 여진에 교린했었죠.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에 연행사를 파견했죠. 통신사는 외에 파견했었던 거고. 순서 미음. 조선의 요동정벌 추진해서 처음에는 명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았죠. 하지만 이제 관계를 맺고 여진에 사군육진, 세종대왕 때 사군육진 설치했고, 일본이 이제 깝치니까 삼포를 허용해 주는데 여기서 깝쳤죠. 삼포 외란했었고, 그 다음에 기유약조, 에도 막부가 생기고 임진왜란 이후에 기유약조 했었고,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 요거는 뒤에 배우는 부분인데 여기 나왔네요. 숙종 때예요. 조선 후기 왕 숙종 때. 이거 청나라하고 국경을 이제 확장지은 건데 뒤에 숙종 때 배우지 않았으니까 제일 뒷부분이겠죠. 그래서 요 순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